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골반 내에 있어야 하는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 돌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성 질환으로 흔히 밑이 빠질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허리 통증이나 요실금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골반 장기 탈출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방치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전해지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이름에서는 얼른 이해되진 않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 있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지적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들 중에 흔히 밑이 빠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골반 장기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밑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바로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은 말 그대로 골반 안에 있어야 될 장기들이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처지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궁, 방광, 직장과 같은 장기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질 안으로 밀려 나오거나 심하면 질 입구에서 내려와서 밖으로 돌출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천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약해지면서 천장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장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장기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 결합 조직이 약해지면서 장기를 제대로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름이 일단 어렵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자궁이나 방광, 직장이 이렇게 위치를 벗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 골반 안에는 장기를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네. 골반 저근육이라고 하는 근육과 인대, 결합 조직이 서로 연결돼서 마치 그물망처럼 장기를 아래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거나 나이가 들고 근육과 인대가 탄력이 떨어지고 또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 조직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에 만성 변비 때문에 계속 힘을 주거나 천식이 있어서 기침을 반복한다든지 비만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이런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복압이라고 하는 배의 힘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수년 동안 반복되고 결국엔 장기를 받쳐주는 구조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어 장기들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장기가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건데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은 갑자기 생기진 않아요. 대부분 수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는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은 날에 저녁에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서 있지 않았는데도 아침부터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환자분들도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뭔가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기면 환자들은 바로 증상을 느낄 수 있나요? 통증도 심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약간 좀 다른데요. 의외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건강검진이나 산부인과 진료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환자분들은 나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검진에서 또는 산부인과 내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골반장기 탈출증은 극심한 통증이 특징인 질환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래가 묵직하거나 당기는 느낌, 아프다기보다는 이물감을 더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소하고요. 다만 오래 서 있거나 활동량이 많으면 그 불편감이 비례해서 심해지고 누워서 쉬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묵직하고 불편감 정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심해질수록 증상이 더 많아지고 심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가 더 아래로 내려올수록 증상도 심해지고 다양해집니다. 네. 질 입구까지 장기가 내려오게 되면 걸을 때 계속 쓸리는 느낌이 들겠죠.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질 정도가 됩니다. 방광이 만약에 처진다면 소변을 보기가 어려워지고요. 네. 소변을 다 봤는데도 잔뇨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이 빠지는 경우에는 대변을 보는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고 네. 변비도 더 심해집니다. 질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점막이 밖으로 노출되니까 네. 속옷과 계속 마찰이 될 거잖아요. 상처도 생기고 예. 출혈도 생기고 염증도 생깁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단순히 그냥 불편하고 묵직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증의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위험이 높은 건 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와 폐경입니다. 아쉽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질환이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일정 부분은 나타나는 거죠. 네. 출산으로 손상됐던 골반 조직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십 년 동안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지지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폐경이 되면 호르몬도 감소하게 되죠. 탄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그래서 30, 40대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던 분들도 50대 이후가 되면서 골반장기 탈출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다시 말하자면 출산의 영향 또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 50세 이후에 중년 여성분들에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화와 폐경이 주된 원인이어서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위험이 높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은 이제 여성들에게 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고요. 남성분들도 탈항이라든지 직장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의 골반 장기 탈출증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여성분들한테 흔한 질환이에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골반 지지 조직의 약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증상이 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 10에서 20% 정도는 골반전기 탈출증이나 요실금 이러한 증상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남에게 좀 감추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소한 질환이 바로 이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에게 특히 흔한데 그럼에도 이름은 익숙치 않은 것도 신기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있어도 일단 참지 않을까 싶은데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진료를 받나요? 많은 분들이 이 골반장기 탈출증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출산을 했으니까 당연히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진료를 보는 것조차도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장기가 이미 질 입구까지 내려왔거나 손으로 만져질 정도가 됐는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어느 정도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이상 소견을 느꼈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반 안에서 장기를 지탱해주는 구조물은 튼튼하지 않나요? 조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 골반 조직을 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구조가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장기들이 정교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육, 인대, 근막, 결합 조직 각각의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이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장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골반 저근육의 여러 조직들이 반복적인 출산이나 노화 또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복압의 상승, 비만과 같은 위험 인자들이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조직들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장기들이 연달아서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조직들이 수축했다가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출산 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노화가 지적이 되는 거네요. 출산 후에 이러한 조직들의 수축력은 어느 정도는 돌아옵니다. 네. 하지만 출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여기에 수십 년 동안 노화가 진행되면 조직의 탄력도 점점 감소하게 되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나 폐경 모두 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던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중년 이후에 이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폐경 이후 뱃살이 늘어나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킨다면서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복부 비만은 복압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네. 배 안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아래쪽 골반저 근육에도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건물로 치면 위에 그 옥상에 점점 많은 짐들이 올라가게 되면 밑에 구조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구조물들이 점점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증상의 예방과 악화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생활습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은 치료가 필요한가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모든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분들이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증상이 거의 없고 탈출도 심하지 않다면 경과를 관찰하거나 골반저 근육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질 안에 넣는 수술 말고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거나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일상화된다면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골반 장기 중에 방광이 만약에 탈출을 했다. 그렇게 되면 배뇨장애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광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심장으로 역류해서 신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들이 원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염증, 출혈, 궤양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니 걸을 때도 불편하고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걸음걸이도 더 불편해져서요. 환자분들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평상시에 잘 걸었었는데 골반 장기 탈출증 이후에는 어그적 걷게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뇨 장애뿐 아니라 뭐 걸음걸이나 골반 통증도 생긴다면 일상이 너무 불편하겠는데요? 오래 걷거나 장기간 서 있는 일들은 거의 못하게 됩니다. 좋아하던 운동도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외출 자체를 줄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중년 이후에도 부부관계라든지 어떤 성생활이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골반장기 탈출증은 이러한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장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도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증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골반 근육 운동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요. 질 입구까지 내려온 정도가 3등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분들은 수술적 치료 이외에는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일상의 그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장기가 질 입구나 질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정도면 이런 불편감을 넘어서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출혈, 염증과 같은 이런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골프공 하나가 계속 끼어 있는 느낌이다. 앉아 있어도 뭔가 걸려 있는 느낌이다. 걸을 때마다 쓸려서 운동조차 못한다. 이렇게 생활에서의 직접적인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손으로 눌러야 돼요. 또는 대변도 잘 못 봅니다. 이런 2차적인 장기 기능의 악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함, 고통이 굉장히 큰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겠네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골반 장기 탈출증도 로봇 수술이 많은가요? 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수술 중 하나가 이름은 조금 복잡하지만 천골 질고정술이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천골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골반 장기를 고정해 준다 이러한 뜻인데요. 이 수술은 로봇 수술과 매우 잘 맞는 수술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반 안쪽의 장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공간이 좁은 곳을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정교하게 봉합하거나 지지물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로봇 수술은 인간의 팔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또 시야를 3-4배 정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반장기 탈출증이 로봇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극대화해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개복이나 복강경도 많은가요? 네, 물론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질을 통해 수술하는 경질 수술 네. 또는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과 같은 기존에 많이 시행하던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분들의 요구도가 흉터가 없고 빠른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개복 수술의 비율은 점차 줄고 로봇이나 복강경과 같은 비침습적인 수술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로봇 수술을 선호하는 건 뭐 절개 부위나 수술 시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회복도 빠르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질환 자체가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흉터입니다. 그렇죠. 로봇 수술은 비교적 작은 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반장기 탈출증 수술을 예전에 개복으로 하려면 아쉽지만 배꼽부터 밑으로 해서 한 12cm 정도의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골반장기를 고정을 했는데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수술 후에 흉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최소 절개만 시행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의 성공률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서 로봇이나 복강경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예방을 위해서도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일, 또는 만성 변비로 계속 힘을 준다든지, 또 만성 기침과 같은 이렇게 복압이 상승하는 환경을 점차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체중이나 비만 역시도 복압을 만성적으로 높이거든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골반 저근육 운동이라고 해서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골반저 근육의 탄성이나 수축력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 또는 이 병은 남에게 좀 숨겨야 되는 창피한 질환이고 부끄러운 질환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골반장기 탈출증도 초기에는 커다란 수술 없이도 어떤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운동요법 등으로 개선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골반장기 탈출증과 같은 증상이 의심되고 확인이 된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운동요법 등을 먼저 처방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꼭 큰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미조의 7번 국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족저 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기도 하지만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족저 근막염으로 인한 발의 찌릿한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족저 근막에 대한 설명부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바닥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발바닥에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젖혀보면요. 네. 발바닥에 팽팽한 줄이 만져집니다. 밴드가. 그걸 전체적으로 다 족저근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줄을 다른 발가락도 가지만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그 족저근막이 제일 튼튼합니다. 네. 이것이 엄지발가락을 딱 제쳐보면 알지만 가만히 있을 때랑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히면은 그 아치가 딱 생깁니다, 발에. 그래서 그 아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고 보행 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족저근막이 발바닥의 섬유 조직인 거죠? 꽤 두껍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꽤 두껍다고는 하시지만 보통 이제 보면은 중간 부분은 한 두께가 2mm 정도 되고요. 그 뒤꿈치에 붙어 있는 데가 좀 두꺼운데 거기가 한 2.5mm, 그 정도 3mm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킬레스 힘줄이라는 거 보통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의 두께가 4mm 정도 되거든요. 그 아킬레스 힘줄이 제일 튼튼한 건데 네. 그거 대비해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유 조직이라는 것이 힘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은 뭐 4mm 정도 두께지만 체중의 7, 8배 정도를 보통 견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이 족저근막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 힘에 버텨내고 또 걸어갈 때 그런 힘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족저근막염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병명은 족저근막염이라 그러지만 네. 실상은 염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갑자기 막 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염증 소견이 일부 있지만 네. 나머지는 이제 주로 저것이 퇴행성 변화입니다. 힘줄이 정상에서 변해서 그렇게 해서 병이 생기는 거고 네. 염증 소견은 보통은 그렇게 심하지는 별로 거의 없고 아주 갑자기 많이 아플 때 그럴 때 염증 소견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일단 퇴행성 변화라고 하셨는데요. 뒤꿈치와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경로를 따라서 이제 그 통증이 생기는데 네. 주로 그 시작 부위에서 제일 먼저 통증이 생깁니다. 또 제일 심하게 생기고 가령 팔꿈치에서 테니스 엘보 그러면은 손가락을 피는 근육들이 시작하는 그 팔꿈치 외측에서 거기가 주로 아프거든요. 네. 이 족저근막염도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부위에 제일 많은 힘이 가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꿈치 쪽이 주로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그 발바닥 전체를 따라서 통증이 있는 분도 꽤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게 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발을 내딛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서요. 이게 증상으로는 보통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생기면은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딱 족저근막염이다. 그런 증세가 이제 처음에 안 걷다가 처음에 딱 걷기 시작할 때, 누워 있다가 처음 일어날 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처음 디딜 때, 이럴 때 그냥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진단은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찌릿함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얼른 감이 오지를 않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딱 안 뒤지다가 처음에 앉아 있다가 딱 처음에 뒤질 때 딱 통증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 안 된 분들은 이게 좀 찡찡하다 그럴까 불편하다 그럴까 그런 정도고 심한 분들은 아예 못 뒤져가지고 휠체어 타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 증상의 정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요, 족저근막의 증상에 있어서 족저근막염을 의심했다가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던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가령 어떤 분이 갑자기 무리하고 나서 또 오래 서 있었다든지 오래 달리기 하고 나서 오래 걷고 나서 갑자기 증세가 이거 없던 거 생겼네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며칠 동안 좀 조심하다 보면은 증세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오래 될수록 그 증세가 그렇게 쉽게는 잘 안 사라집니다.
그럼 또 잠깐이나마 몇 걸음 걸었을 때 찌릿한 통증이 생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또 그런 증상이 있을까 봐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이 그 발뒤꿈치 바닥에 이게 아프면은 상당히 어떤 때는 굉장히 증세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뒤지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불가능하게 되니까 무섭죠. 또 좀 괜찮다가도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제 그렇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럴수록 이제 처음에 자연히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프니까 뭐 푹신한 신발 신는다든지 이거 이렇게 불편해가 좀 덜 서 있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괜찮아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심한 게 계속되면은 불안하지요. 진짜로 장기간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렇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든지 며칠 지나가면서 하루 이틀, 2, 3일 요 정도의 증세가 자꾸 좋아지면은 자연히 이제 그걸 기다려 보게 되는데 그 이상 증세가 오래 심한 게 간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남이 봐도 해야 되겠죠. 본인도 이대로 뭐 살 수가 없네 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의심될 때 진료실에서 환자들은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뭐 다양합니다. 뭐 찌릿찌릿하다. 뭐 이게 송곳 같은 걸로 콕 찌르는 것 같다. 이런 분도 있고 뭐 화끈거리다. 그냥 뭐 이렇게 아프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환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넓은 부분이 아프냐, 좁은 부분이 아프냐, 내 손가락으로 요 아픈 부위를 딱 짚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뒤꿈치가 전체적으로 아프냐, 그거에 따라서 좀 병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 족저근막염은 되게 좁은 부위가 좀 아픈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가 주로 아프다고 이렇게 좁은 부위를 딱 지적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특히 족저근막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부분이 아픈 게 특징이고요. 근데 몇 걸음 걷다 보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신기한데요. 통증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은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이 정도에 따라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심한 거는 좀 좋아지더라도 몇 발자국 걷고 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가 제일 심하거든요. 처음에 안 뒤지다 딱 뒤질 때 그때가 제일 심한데 몇 걸음 걸어가고 나면은 완전히 괜찮아지면 좋은데 대부분은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고 훨씬 나은 거죠. 훨씬 낫다가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점점 더 아파집니다. 대개는. 그래서 뭐 증세가 다양하긴 하지만 처음에만 아프고 난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걸어갈수록 자꾸 더 아파집니다. 처음에 아픈 것만큼 찌릿한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아픈 거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퇴행성 변화라고 하셨는데요. 원인은 아무래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 변화라는 건 뭐든지 오래 쓰고 많이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이 가서 생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면은 좀 더 그런 게 생기기 쉽겠죠. 이것도 침줄 같은 종류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이 아치를 계속 유지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뛸 때마다 그 족저근막이 뒤꿈치에 붙어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당겨지는 힘을 받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받는데 그것이 계속 걸어간다, 계속 뛰어간다, 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특히 오르막 같은 데 계속 간다? 그러면은 계속 더 당겨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하면은 증세가 더 생기기 쉽겠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침줄도 좀 짧은 사람이 있고 좀 유연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가령 평발이 심하다든지 선천적으로 뒤꿈치가 짧아가 침줄이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서 가령 이렇게 쪼그려 앉아보라 그러면 쪼그려 앉지 못하고 뒤꿈치가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 또 뒤꿈치를 완전히 대고 앉으려고 그러면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런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기 쉽습니다. 뭐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경우, 오르막길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의 이제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걸음에도 다 가해지지만 그럴 때 더 심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겁니다. 심한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보통 걸어갈 때도 족저근막이 힘을 받지만 네. 점프를 한다든지 뛴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그냥 보행보다는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그 힘이 더 큽니다. 족저근막이 뼈에서 자꾸 이렇게 찢어지는 힘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짧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킬레스 힘줄하고 발바닥 힘줄이 이렇게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기능적으로는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 족저근막에 더 이걸 우리 장력이라 그러는데 당기는 힘입니다. 어떤 고무줄을 당기듯이 어떤 밧줄을 당기듯이 이런 족저근막을 당기는 힘이 어떻게 보면 찢는 힘이겠죠. 당겨지는 거. 그런 힘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은 그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뒤꿈치뿐만 아니라 그 발바닥까지 쭉쭉 당기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 위험 요인들이 많네요. 신발도 문제일 수 있겠고요. 발의 변형도 위험을 높이지 않을까 싶고 발목의 근력이 약해도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참 다양하네요. 이것이 기본적인 보행, 아치 형성, 이렇게 걸어갈 때 아치를 만들어주고 발을 차고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발에 문제가 있는 거는 다 족저근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육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분은 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족저근막이고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신발도 가령 너무 굽이 없는 거 이렇게 바닥이 딱딱하고 얇은 거 이런 걸 쓰면은 그거는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거기에 충격이 많이 간다든지 또는 평발처럼 힘줄이 너무 많이 힘을 당겨지는 힘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통증이 발 전체로 퍼지기도 하나요? 뒤꿈치가 원래 뒤꿈치 바닥이 아픈 건데 뭐든지 통증이 이제 심해지면은 어느 분은 뒤꿈치를 못 디디세요. 앞에만 디디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이 뒤꿈치를 못 디디고 앞에만 디디면은 그 부담이 다 무릎이고 허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아예 뭐 휠체어 타는 분도 있죠. 휠체어 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뒤꿈치에 힘을 못 주고 걷다 보니까 자연히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발 전체 이런 거보다도 아예 그냥 위에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족저근막염이 의심될 때 진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신체 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세 안 걷다가 걸을 때 처음에 몇 발짝이 아주 찌르듯이 아프다. 요 얘기만 들어봐도 이제 그게 맞는데요. 그것과 또는 이 발 뒤꿈치 전체가 이 지방패드 증후군 이게 또 제일 감별에 중요한데요. 뒤꿈치 바닥이 아프긴 한데 뒤꿈치 바닥에 쿠션이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뒤꿈치가 탄력성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걸어도 뒤꿈치 전체에 충격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은 딱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뒤꿈치 전체 바닥이 전체적으로 아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신체 검사 즉 진찰을 해봐서 어디가 아픈지 딱 족저근막 부위가 아픈지 넓은 부위가 아픈지 이런 것만 해도 그런 거를 감별할 수 있고 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가 단시간에 끝나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 치료를 할 때 이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스트레칭하고 그러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세 개 다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의사들도 다 인정하는 건데 환자분한테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그거 견딜 분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진다 그러지만 그보다 뭔가 좀 더 빨리 해서 어떻게 좀 주사 한 대 맞고 딱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되게 찾게 되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치료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푹신한 것도 신고 뭐 이런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해서 낫는 게 제일 교과서적으로 제일 맞는 방향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효과는 좋은가 보죠. 흔히 말하는 스트레칭이나 진통제가 쓰이나요? 이제 진통제는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 정 불편할 때 한 번씩 먹을 수 있겠고, 그래 그 처음에 이제 막 부어갖고 염증 소견이 있든지 이럴 때 특히 효과적이고요. 스트레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려는 거죠. 이제 꾸준히 이걸 하면은 뭐 6개월이고 그 안에 6개월 안에 90% 이상의 환자가 10명 있으면 9명 이상 좋아진다. 즉 대부분이 좋아진다는 건데 그보다는 이제 뭔가 다른 걸 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치만은 역시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요. 스트레칭은 어떤 동작인가요? 스트레칭이라는 건 늘리는 건데 이제 같은 말이죠. 스트레칭은 영어고 늘리는 건데 발바닥 전체, 뒤꿈치, 아킬레스까지 다 늘리는 거는 벽에다 대고서 한 발은 앞으로 내고 한 발은 무릎을 쭉 뻗친 채로 몸을 낮추면은 종아리부터 쭉 당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 스트레칭이고 또 하나는 앉은 자세에서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쭉 젖혀 당기는 겁니다.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기는 좀 더 편하고 그 족저근막염인 경우에 그렇게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더라. 이렇게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 체외 충격파라는 거는 강한 이제 그 충격,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같은 그런 건데 소리보다 훨씬 강한 파장으로 그 국소 부위에 충격을 가해서 거의 체외 충격파라 그러는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심장에 돌 깨는 거, 심장 결석에 돌 깨는 것도 이런 비슷한 종류입니다. 원리는. 그렇지만 여기는 그보다는 훨씬 약한 그런 충격파를 가하게 되는데 이제 그 현재 보고돼 있는 거는 1주 간격으로 3회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그렇지만은 막 이곳을 막 끝없이 10번, 20번 매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꼭 낫다는 그런 증거는 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도 또 역시 해보는데 제일 그 주사 치료가 어느 게 꼭 낫다 이거보다도 어느 거는 꼭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꼭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면 대개는 한 달 정도는 증세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증세가 재발해서 또 맞으면 족저근막이 파열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그 뭐 여러 가지 주사가 있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직접적인 충격 그거를 피해 주는 게 이제 나쁜 거는 피하고 좋은 거는 해야 되니까 나쁜 걸 피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푹신한 신발 신고 딱딱한 바닥에 맨발로 쿵쿵 찢는다든지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겠고 좋은 거를 하는 거는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